활과 화살은 화약 이전 냉병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원거리 타격 무기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작품에서 보여주는 수만 발의 화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오싹합니다. 오늘은 삼국지 정사에서 공술명인 7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사 기준으로 삼국지 연의에만 공술 기록이 나오는 황충과 조는 제외하겠습니다. 순위는 공술의 마스터 정도가 아니며 오직 시대순으로 나열했습니다. 동탁이 공술의 달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동탁은 탐욕스러운 비계덩어리 돼지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말을 타고 심지어 마상에서 활을 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동탁에 대한 선입견과는 다르게 동탁전에 따르면 동탁은 매우 뛰어난 기마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화살통 2개를 차고 양쪽으로 화살을 날리는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소설과 달리 그가 비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마와 공술의 귀재였고 실전에서 임기응변지략이 뛰어난 점을 봐서는 집권 전에는 매우 날렵한 모습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서량의 유목부족인 강족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배운 동탁의 공술과 기마술은 그가 공술의 달인임을 인정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로 유명한 여포는 활쏘기와 기마에 능하고 완력이 뛰어나 비장으로 불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장은 원래 전환시대 맹장 이광의 칭호였습니다.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족은 궁술에 매우 능숙했고 이광은 한때 흉노족 엘리트 궁수들을 모두 쏴 죽였습니다. 후대 비장 여포의 궁술 역시 최고였음을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원문사극 고사로 잘 알려진 150보 거리에서 극의 가지창 부분을 맞춘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150보는 한나라 때의 계산법에 의하면 약 198m의 거리입니다. 현대 양궁 국제대회의 표준 거리 규격이 70m인데 약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사거리입니다. 원술군의 기령은 당연히 못 맞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포의 휴전 제한을 수락했을 것입니다. 198m면 관역이 잘 보이지도 않을 거리인데 여포는 시력도 매우 좋았나 봅니다. 노숙이 공술에 뛰어났다는 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삼국지 연의의 연출에 따르면 노숙은 좋은 말만 하는 선한 노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노숙은 5의 4대 대도독 중 한 명으로 적벽대전 이전 손유동맹 결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서에 따르면 노숙은 체구가 사내답고 건장했으며 젊어서부터 대업을 이루기 위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 기발한 책략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난세가 이어지자 격검, 기마술, 궁술을 익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원에서 빈번한 전쟁을 본 노숙은 그곳이 안전한 장소가 아님을 알고 수백 명의 일족을 이끌고 강동으로 피신했습니다. 노숙은 지역의 유력한 대가문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현에서 군대를 보내 그를 추격했고 노숙은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의로운 말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방패를 놓고 활 시위를 당겼으며 쏜 화살은 모두 방패를 관통했습니다. 추격자는 한편으로는 노숙의 말에 동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의 활솜씨에 잔뜩 쫄아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국지의 인물 중 충성심에 대해 얘기할 때 관우 이외의 태사자도 많이 거론됩니다. 의리와 용기, 이른바 충성, 도덕 등의 고대의 잣대에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정사 삼국지 태사자전에 따르면 태사자는 키가 7척7촌의 수염이 아름다웠고 원숭이 같은 팔에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 라고 합니다. 원숭이 같은 팔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팔이 길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술의 명인에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원숭이 같은 팔이 긴 팔이라는 의미라면 바로 공술의 천부적인 신체 조건일 것입니다. 긴 팔로 넓은 활시위 간격을 확보할 수 있어서 화살에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36개 중 하나인 만천과해의 사례가 나올 정도로 태사자의 공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만천과해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해상 공흉은 황건적군에게 포위되었고 태사자는 혼자서 포위를 돌파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날 태사자는 당당하게 성문을 빠져나갔고 그 뒤를 화살 관역을 들고 있는 2마리의 말이 뒤따랐습니다. 성 밖의 황건적들은 겁에 질려 모두 조심했습니다. 그러자 태사자는 말을 성 옆으로 이끌고 가서 활쏘기 연습을 시작했고 연습을 마친 후 성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도적들은 일어서 경계했고 어떤 도적들은 누워있으며 무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활쏘기를 계속하니 태사자의 빼어난 공술 실력을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도적들도 생겼습니다. 슬슬 관심을 가지는 도적들이 줄어들고 급기야 황건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자 태사자는 마침내 급히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포위망을 뚫는데 성공한 태사자는 평원에 있던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황건적의 포위를 푸는데 성공합니다. 방덕의 공술 실력은 관우를 상대로 한 기록에서 날카롭고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직접 관우와 교전하여 관우를 노리고 화살을 날려 그 이마에 적중시켰다. 그 무렵 방덕은 항상 백마를 타고 다녔으니 관우의 군중에서는 그를 백마장군이라 부르며 모두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우와 싸울 때 방덕은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방덕이 직접 활을 쏴서 관우의 이마를 맞췄지만 관우의 부상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화살이 투구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관우는 이마에 항상 녹색 두건을 두르고 있는 이미지인데 실제 전투에서 투구 정도는 썼던 모양입니다. 삼국지 문제기에는 전론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5살 때 세상의 혼돈에 전율했다. 그래서 그는 5살 때 공술을 배웠고 6살 때 공술과 기마술을 모두 익혔다. 8살 때는 마상에서 공술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전론은 조비가 직접 지은 저서로 자뻑이 심한 조비 특성상 본인 유리한 얘기만 다 써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함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조조가 세상의 혼돈을 보고 조비가 웃을 때 공술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법 똑똑했었던 조비는 6살 때 공술과 기마술을 대체적으로 익혔으며 8살 때는 공술과 기마술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듯 싶습니다. 조비는 조진과 함께 사냥을 나가 하루에 노루 9마리와 꿩 30마리를 사냥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수준의 공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은 틀림없겠습니다. 조비 형제는 조조의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며 조조의 자식 교육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창은 이미 사망한 첫째 조항을 제외하면 조조의 셋째 아들이자 조비의 친동생입니다. 조창은 어린 시절부터 공술과 기마술에 능했고 힘이 매우 셌으며 심지어 맨손 전투도 능숙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수레물기를 잘했고 근력이 보통 사람을 넘었으며 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로서의 기질이 탁월하여 전예와 함께 오한족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싸움터에서 활에 맞아 화살이 여러 발 갑옷에 박혔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분전했습니다. 선비족의 왕 가비능은 조창의 위세를 보고 귀순하였고 조창은 북방을 평정하게 됩니다. 뛰어난 무장임에는 틀림없지만 형 조비의 정적으로 빛을 못 보고 죽음을 맞이한 아까운 인물입니다.